여러분, 경희대가 지금 논술을 잘하는 애들을 뽑으려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은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정말 완전히 변해버린 경희대학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모의 논술의 그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모의 논술을 진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모의 논술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인문을 선택을 해야 될지 사회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경희대학교를 지원할 때 어느 계열, 어느 학과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합격을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2022년 모의 논술을 보신 분들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저도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연락을 줬는데 인문과 사회가 둘 다 각각 기존 유형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기출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희대학교가 2개 합 5등급으로 기존 최저에서 조금 그 최저 등급을 완화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때문에 우리 진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사실 2개 합 4등급일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채 논술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에 더해서 경희대가 등급을 완화했어. 그럼 그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논술로 우리 학교 합격자를 결정하겠다 라고 경희대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인문은 진짜 180도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계열에 있던 수리 논술이 없어지고 그래프로 변경이 되었다 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인문계와 사회계 논술의 난이도가 기존의 유형보다는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다 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가 기존부터 원해왔던 그런 고정적인 템플릿, 그리고 충분한 연습을 통한 합격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경희대학교 인문과 사회의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논술을 쓰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골라야 돼.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각 학교의 유형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혹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경희대라고 정해졌다면 적어도 그 두 학교에 인문계열 하나, 사회계열 하나,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이고 나한테 뭐가 더 맞는지 그 방향성을 찾는 거는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왜냐면 내가 그냥 이거 비교가 나오고 분류가 나오고의 차이다, 뭐 그래프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절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떠한 학교의 논술을 결정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학교의 최신 기출을 한 번이라도 훑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난이도들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어쨌든 확실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랑은 차이가 어쨌든 있더라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문과 사회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학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여러분, 경희대 사회계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회계가 포함되어 있는 경영학과, 경영대라든지 아니면 진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과들, 뭐 미디어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무역학과 등등등 이런 학과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경대학, 그리고 경희대의 꽃이죠. 호텔 경영과 관광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더불어 한의대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계열 학과는 온전히 서울캠에만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물론 실질 경쟁률은 다른 학교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회계열에 해당되는 논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류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분류와 요약이 포함되는 논제 1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분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정답이 있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분류된 내용들을 요약을 할 때 역시 그냥 사례를 가져온다든지 그냥 그 중에 사용되는 어휘를 막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전체 제시문을 읽고 딱 한 문장,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포함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논제 1의 유형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시던 그대로, 그리고 우리 같이 배웠던 템플릿 그대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논제 2번에 여러분, 우리 경희대 역사상 진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나의 생각을 쓰는 제시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희대는 제가 항상 메인 포인트에 넣었던 것처럼 무조건 답이 있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2022년 모의 논술에서 완전히 뒤집히게 됐어요. 자, 여기 우리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 논제 2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논제 1에서 분류한 제시문 중에 내가 어떤 주장을 조금 더 지지를 하는지 그것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바사아를 평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자신의 생각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정답이 있었던 경희대 논술 문제에서 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하는, 즉 내가 분류한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대한 정답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쨌든 나중에 경희대 관련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내가 분류한 내용들을 나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앞서 나오는 제시문들의 근거를 활용해서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리한 문제 제기로서 부분 일치를 주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때문에 정답이 있었던 과거의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진짜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 나의 주장을 쓰는 논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사회계열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 상상도 못한 바로 우리의 최대 난제였던 수리논술이 없어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라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진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수리를 조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싫지. 왜냐면 수리 때문에 걸러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이런 수리적인 역량이 아니라 경희대가 이번에 원하게 되는 거는 내가 논제 1번과 2번에 나왔던 이 전체 제시문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연 그래프까지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희대가 지금 이 사회계열을 통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제시문 가부터 그래프의 내용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과연 통일성 있게, 그리고 제시문에 기반한 주장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연결성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즉 논제 1번, 2번, 3번 뭐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들의 연결성을 가독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러한 그래프를 다루는 학교도 사실상 엄청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연세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대, 사회계열이 되겠죠. 요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프도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만의 주장이 있어. 우리 논술에 등장하는 이 그래프 제시문도요, 얘가 이 그래프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요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 역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고 전개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해당 과정에서 제가 약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준다면 내가 일단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그래프의 변수가 무엇인지, 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우리 아까부터 요약을 해왔던 나머지 제시문들과 대체 어떻게 상응이 되는지 일단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 수업에서 함께 배우게 되는 그래프를 전개하는 그 방식, 순서를 명확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사실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진짜 일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술은 진짜 암기 과목이다. 이 말인즉슨 내가 충분히 그 전개 방식 그리고 논술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러한 새로운 제시문을 맞닥뜨릴 때도 술술술술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9월부터는 이런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진짜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학교들의 그래프들을 중점적으로 묶어놓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래프만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그래프 분석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해당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내가 그래프 유형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내가 글을 쓰는데 분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 다른 제시문들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완벽하게 내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논제 2번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진짜 제일 좋은 기출문제는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제 2번입니다.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변화된 것 중에 진짜 재밌는 특징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논제 2번과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제 2번이 약간 바뀌었어. 이거 진짜 재밌는 포인트이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진짜 경희대가 주는 제시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인문사회를 같이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죠? 같은 학교에서 내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완성도나 유형도 비슷할 거고, 그리고 그 전개 방식도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이 사회와 인문을 통합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최고의 기출문제, 양도 많고 질도 좋은 그런 기출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계열이 이 정도였다면 인문계열은 여러분 일단 대표적으로 서울캠에서는 진짜 인문대학, 문과대학 막 이런 거 있죠. 국문학과, 뭐 철학과, 영문학과, 그리고 뭐 생활과학대학에 있는 아동가족학과라든지 뭐 등등등 생활과학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국제캠퍼스에 있는 어문 계열의 대학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제캠은 경희대의 분캠이 절대 아니에요. 국제캠은 경희대랑 이원화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성대랑 경희대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원화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얘네 두 학교가 절대 다른 본캠과 분캠의 관계가 아니라 학과만 나눠져 있어서 다른 곳에 위치한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학교 생활을 다 같이 하는 그런 학교야. 서울캠이라서 국제캠 무시하고 이런 게 진짜 절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캠에 있는 어문계열도 정말 엄청난 학교예요. 이런 어문계열 학과 역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경쟁률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이미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설명되던 제시문들이 2020년부터 설명문의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죠. 이 부분은 내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던 내용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사회계열처럼 답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문학작품의 변화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완전 기절 초풍할 180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일단 논제 1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기존에는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내용뿐이었어. 근데 지금은 세 가지 제시문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의 제시문이 나머지 두 개의 제시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논제 2번과 그 방향성이 완전 똑같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희대 인문과 사회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 누구보다 완벽한 기출문제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사회계열의 이 평가 지문 역시 이제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정답이 눈에 보여. 이게 정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인문계열 역시 그 흐름을 분명하게 따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사실 내가 진짜 이 문제들을 많이 풀잖아. 그럼 경희대를 안 갈 수가 없어. 합격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형식이 정해져 있고 방향성이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만 공부하면 분명히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야. 논제 1은 이렇게 사회계열의 논제 2번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논제 2번에 또 엄청난 변화가 등장을 하죠. 아까 사회계열의 변화 유형처럼 이 논제 2번에는 또 나의 입장을 물어보는 제시문이 물어보는 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4개의 제시문을 주면서 얘네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분류 아까 사회계열 논제 1번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제시문을 비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내 거를 하나 정하기. 이거 역시 두 주장 중에 진짜 내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비판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전개 방식에도 진짜 엄청난 꿀팁이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라 라고만 했다고 해서 절대 그냥 비판만 하면 안 되는 진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전개 방식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주장을 비판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주장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비판문을 전개를 해나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충분히 내가 암기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분명하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내가 마음이 간다 그래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장을 선택을 해줘야 이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 어떠한 포인트들을 더 중점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지,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인문과 사회를 종합해서 내가 진짜 공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이 문제의 유형이 꽤나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제가 경희대를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흐름과 템플릿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게 조금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정말 내가 외운 것처럼 술술술술 쓸 수 있는 그런 전개 방식, 템플릿이 진짜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제가 항상 모범 답안을 보고 필사하고 제작성을 하면 경희대에 합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경희대가 요구하는 이런 논제의 유형들이 한번 고정된 전개 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래, 분류를 하래. 그럼 이거는 내가 가장 가독성 있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전개 방식이 이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템플릿과 전개 방식과 문단 구성이 고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를 바탕으로 나는 주장만 명확하게 잡아내면 글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유형의 논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그리고 가독성을 망치지 않게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템플릿이 완성될 수 있는 유형이더라. 그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준비하고 내 걸로 만들어낸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뭐 어느 학교든 모의 논술은 사실 뭐 제시문의 완성도가 높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문사회를 풀었을 때는 이거 난이도 괜찮습니다. 유형이 조금 어려워진 거와는 별개로 이 논제 자체, 즉 제시문 자체는 막 전과 비교해서 엄청 어려워지고 그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요런 내용들을 정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내가 경희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참고하시고 최고의 기출은 경희대학교 인문과 사회를 같이 푸는 거다. 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신 다음에 각자 모범답안 필사 10번 제작성 10번 하시면 여러분 내년에 제가 정말 항상 강추하는 경희대 맛집에서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7월부터 진행되는 학교별 수업 같은 경우에 여기 하단에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상담과 수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의 학교 정하기 그리고 논술 합격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다양한 학교 모의 논술을 같이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각 학교별로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포인트가 뭔지 잘 잡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